네, 안녕하세요. 20년 3회차 식품기사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과목 식품위생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과목 식품위생학에서 무슨 문제 나왔어요?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요. 어떤 용도로 어떤 물질이 사용이 되는지 짝을 지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이 용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1번도 동일한 문제죠.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 이게 바로 뭐예요? 용도, 목적이 되겠네요. 자, 우리 식품에서 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거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 계량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밀가루는 밀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밀은 처음에는 누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는 하얀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밀가루에 있는 노란색 색들을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색깔로 변하게 해주기 위해서 간능적 품질 개선을 위해서 색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뭐가 있다? 여기 1번 황산 암모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름들 어떻게 다 외워요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보시면 된다고요? 식품 첨가 식약처에 보시면 식품 첨가물 공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용도에 따른 물질이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식품의 색과 관련된 첨가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식품의 색과 관련된 첨가물 두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표백제와 그리고 착색제가 있습니다. 자, 표백제는 바로 뭐죠? 색을 표백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색을 없애주는 게 표백제고요. 착색제는 기존에 있던 색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색을 변화시켜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착색제입니다. 자, 그래서 착색제, 표백제, 밀가루 계량제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 목적이 무엇이냐, 표백제와 착색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식품기사 필답형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준비하시면서 첨가물 공전 보시면서 모든 첨가물들에 대한 정의와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동일한 문제죠. 명반의 식품 첨가물 명칭은이에요. 명반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해주는 명칭이죠. 그런데 그 일상적으로 사용해주는 명칭, 요 명반 우리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어릴 때 봉숭아물 드릴 때 그때 명반을 첨가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봉숭아물 드릴 때 명반을 사용했다는 거는 봉숭아에 있는 그 색소 성분을 내가 손끝에다가 어떻게 응집시키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역할? 응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응집하는 역할을 하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수 처리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수 처리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더러운 유기물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가 더러워진 물이겠죠. 그것을 정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기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러한 명반을 이용해서 유기물들을 응집시켜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학적 정수 과정을 거치겠죠. 자, 이렇게 명반으로 사용되는 거 이름이 바로 뭐다? 황산 알루미늄 칼륨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황산 알루미늄 알미늄 이렇게 암모늄 이렇게 두 가지가 명반이라는 이름으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직담급식소 식품 적개곡소 및 운반급식의 관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건 어떻게 쭉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바닥 벽천장에는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집단급식소, 식품 적개곡소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외워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할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들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자, 왜요? 우리 식품 작업장에 가장 병원성균이 많거나 아니면 이런 먼지 곰팡이 이물들이 끼는 것이 그 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점검, 환경 모니터링 같은 거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통해서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을 해줄 때도 그러한 홈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홈에 있는 재질을 사용할 때는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거 우리 식품 적개곡소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료 처리실, 제조, 가공, 조리,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어딜까요? 바로 조리실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전처리실 이런 데에도 뭐가 필요해요? 내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성에 맞춘 재질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런 출입문, 창문, 벽, 천장, 해충 설치를 유입을 조치할 수 있도록 퇴거 경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퇴거 경로라는 건 들어오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죠. 퇴거 경로가 마련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가 들어오지 아예 않도록 어떤 거? 방충, 방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요거 가장 중요하겠네요. 답은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어떤 거와 관련된 거죠? 해썹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썹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자, 이거 해썹 기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세부적으로 이거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너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 하려고 낸 문제 같아요. 사실 조금 치사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 규격 읽어보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요거는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가축의 이상 증생을 초래하여서 가축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거. 생산성 저하라는 건 바로 뭘까요? 아, 얘네가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 곰팡이 독소 뭐가 있을까요? 답은 2번 제랄레논 되겠습니다. 제랄레논은 바로 뭐예요? 푸사리움 속의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소죠. 얘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예요? 어디 이렇게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 많이 자라요? 가장 큰 특징 습한, 습유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들을 보관을 할 때는 습하지 않게 좀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그리고 공간도 건조된 환경에서 보관해 줄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파퓰린, 오크라톡신 다 어때요? 맥각독 이런 거 다 어때요? 곰팡이 독소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중에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크릴아마이드 어디에서 생성되는 거죠? 식품의 가공 조리 중에 생산이 되는 거죠. 자, 아크릴아마이드 식품의 제조 가공 중에 어떨 때 사용을 돼요? 우리 당류와 아미노산이 고열에서 가열을 했을 때 생성이 되는 발암물질을 우리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같이 있는 식품을 고열해서 가열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많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여기에서 들어가는 아미노산은 바로 뭘까요? 아스파라긴 성분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아미노산에 특히 아스파라긴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 조리하는 건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얘네가 생성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온에서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은 습윤 환경에서 뭐 튀기는 거 말고 아니면 조리거나 찌거나 하는 습윤한 환경에 그 조리 방법을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 소금을 첨가하게 돼도 이러한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이 방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첨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유기산과 함께 섭취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유기산과 함께 섭취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감자튀김을 먹을 때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뭐 있어요? 주스랑 같이 섭취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물성 식품보다는 단백질이 많은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발견된다가 아니라 탄수화물 식품과 단백질이 같이 있을 때 특히나 당류가 높은 식품에서 고온가열할 때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발암물질이래요. 그러면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식품을 삶아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생성되는 양이 적습니다. 어떻게? 수분 환경에서 조리해주라 그랬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식품 중 이물에 대한 검사 방법과 검체의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체분별법은 바로 뭐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물체가 생겨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의 물체가 생겼을 때 이물을 제거할 때 가루, 이러한 분말 형태면 체로 걸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액상 검체 같은 경우는 필터링, 여과를 해주면 되고요. 공룡이나 여기서 정치법 공유나 공분들의 고체 검체를 이렇게 사용한대요. 자, 공유랑 여기서 말하는 공유랑 공분들의 이거는 정치법은 뭘까요? 고체 검체들을 이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체 검체 그 전분을 분리하는 것을 우리 정치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전분은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전분은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에서 1.6에서 1.62 정도가 돼요. 물보다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랑 같이 넣으면 가라앉아서 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유나 공분들의 고체 검체를 해서 전분을 분리하는 거지 이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자, 부상법 동물의 털이나 곤충들의 가벼운 물질은 털이나 날개 같은 거는 물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해 주는 건 부상법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3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빵류, 치즈, 잼류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찾으래요. 자, 우리 여기서 일단 하나 제거할 수 있어요. 바로 뭐죠? 솔비트는 뭐예요? 감미료입니다. 제거가 되고요. 자, 우리 보존료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어쩌고저쩌고 애시드가 들어가는 것도 보존료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쉽게도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되죠? 얘도 프로피온 산이고요. 얘는 소르빅 산이겠죠. 얘도 벤조익 산이 됩니다. 아쉽게도 세 개가 다 산유고요. 얘네 세 개 다 뭘다? 보존료로 사용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빵류, 치즈류, 잼류에서 사용되는 건 바로 뭐다? 여기 3번 프로피오닉 애시드입니다. 소디움 프로피오네이트고요. 자, 이 프로피오닉 애시드는 소디움 프로피오네이트는 식품 첨가물로 보존료에서 사용이 돼요. 치즈류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요. 그 미생물이 발효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첨가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용량까지는 약 0.1 0g per kg까지는 얘는 첨가하지 않았는데 천연적으로 치즈류 같은 데에서 생겨줬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료지만 천연 유래로도 인정이 되어 있는 첨가물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은 볼게요. 리스테리아는요 병원성 미생물이죠. 근데 어디에서 많이 생성이 돼요? 환경에서도 많이 유래가 하고요. 환경. 가장 큰 특징이 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동물로부터 가금류를 통해서도 유래가 가능한 미생물이죠. 특징 한번 볼게요.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살균이 안 된 우유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동물을 통해서 유래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살균해서 먹어야 되고요. 냉동식품은 냉동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미생물 생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물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고염도 저온의 환경으로 세균을 사멸시킨다 그랬는데 바로 틀린 말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자, 고염도 저온의 환경도 미생물의 환경을 제어하는 건 맞아요. 잘 자라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얘네가 안 자라고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지. 사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줘야 되죠. 자, 고염도 저온의 환경이 있어도 완전히 사멸되지는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물을 안 먹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견디는 시간이 굉장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 오래 버티기도 해요. 미생물도 동일합니다. 고염도 저온의 환경에서는 못 자라기는 하지만 완전히 고염도 염도가 3% 이상으로 넘어가면 미생물이 100% 사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조성을 해서 억제해주는 거지 사멸해주는 게 아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4번 다음 중 병원성
거리가 먼 것은 이거 너무 쉽네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여시니아 모두 병원성 미생물 맞죠? 근데 얘는 바로 뭐예요? 치즈 제조균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우리 근데 3번 균이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3번 균을 아는 사람한테 찾으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여시니아가 병원성 미생물인 거 알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고요. 자, 11번 볼게요.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어떻게 해요? 해썹에서 선행요건 중 이거는 요즘에 해썹 관련된 거나 해썹이 아니더라도 공정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준 규격 관련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홈페이지 또 나오네요. 해썹 찾아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그걸로 설비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냉장 시설은 내부 온도를 10도씨 이하로 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냉장 온도는 바로 몇 도일까요? 우리 식품 공전상에서 말하는 냉장 온도는 10도에서 0도에서 1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0도 이하로 관리해야 되고요. 냉동 시설은 18도 이하로 유지한다. 자, 냉동 18도 맞죠? 영하 18도. 그리고 냉동 시설의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겠죠. 문 밖에 그래서 냉장이나 냉동 창고 가보면은 문 밖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려고. 그래서 3번 맞고요.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의 평균이 측정되는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제일 가혹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고 닫히는 곳 이런 곳이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0에서 10도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평균 0에서 10도가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도 0에서 10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계가 먼 것은 인수공통 감염병, 여기 다 감염병을 맡기는 맞아요. 근데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닌 거 바로 뭐가 있을까요? 3번 이질입니다. 이질 언제 걸리죠? 시겔라균에 의해서 걸립니다. 시겔라균은요, 대장균이랑 생육 조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거 소량의 균체로도 병원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시겔라균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결핵, 탄저병, 큐열 모두 다 어때요?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감염병은 바로 뭐죠? 자, 우리 식중독이랑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세균성이에요. 세균성 식중독과 감염병 둘 다 세균성인 건 맞다. 그치만 감염병은 어떻다? 소량의 균체 약 10개에서 100개 CFU 정도로도 병원성을 일으키게 되고요. 병원성 미생물은 우리 예방이 되지 않지만 얘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쵸? 예방 접종이 가능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세 개 다 인수공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는 병에 걸린 동물들을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감염병이랑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 감염병이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플러스 독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소량으로도 문제가 일으키겠죠. 답은 3번이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유구조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구조충은 바로 뭐예요? 우리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감염할 수 있는 경로는요. 어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동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채소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동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볼게요. 어떤 거? 무구조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구조충이 있습니다. 자, 무구조충은 뭐라고도 불려요? 민촌충이라고도 불리고요. 얘는 유구조충은 갈고리 촌충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가장 큰 특징 무구조충은 어디에서? 소에서 유래되고 유구조충은 돼지에서 유래된다. 자, 요것만 알면은요, 동물에서 유래한 기생충은 다 보는 거예요.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문제. 유구조충에 대한 설명으로 돼지고기를 숙주로 돼지 소화에서 부화하는 한 후 돼지 신체를 조직으로 옮겨진다. 맞죠? 돼지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섭취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돼지 신체 조직으로 옮겨졌는데 이 신체 조직을 비가열 혹은
완전 가열하지 않고 섭취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겠죠. 자, 머리에 갈고리가 있어서 갈고리 춘충이라고도 불린대요. 이 이유가 바로 뭐예요? 머리에 갈고리가 있어서. 3번 60도로 가열하면 완전 사멸한다. 그런데 60도에서 사멸을 하면은 돼지고기 대충 익혀서 먹어도 없어지겠네요. 아니죠? 몇 도? 77도에서 가열을 해야지 없어집니다. 자, 성충이 기생하면 복부 불쾌감, 설사, 구토, 식욕 항진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 유구조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채소류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이거 아까 나왔네요. 아까 말했죠. 어류, 동물, 채소가 있습니다. 동물은 뭐가 있다? 유구조충, 무구조충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된다. 답은 3번. 그럼 무구조충은 뭐로 감염이 될까요? 소로부터 감염이 되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식품조사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식품조사 처리라는 건 뭐죠? 방사선 조사를 말합니다. 자, 방사선 조사라는 거는 우리가 식품 원료를 사용할 때 얘 어떤 이유로 발화나 숙도 억제를 위해서 혹은 해충이나 미생물들의 사멸을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시켜주면은 얘네가 어떻게 조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뿅뿅뿅 튀어나가는 게 바로 방사선 조사가 되겠죠. 자, 이런 방사선 조사는 그냥 막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식품에 다 하면 안 되니까 식약처에서는 이거는 어떤 식품에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기준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1번이죠. 어떤 거? 코발트 60을 선언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언은 바로 코발트 60이고요. 자, 얘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 살균을 위해서는 발화 억제를 위한 조사에 비해서 높은 선량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살균을 하는 거랑 발화 속도를 조절하는 거랑 완전 그 차이가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발화 속도는 비교적 낮은 선량을 사용을 하고요. 약 0.15kg를 사용을 합니다. 0.15kg 이하를 사용하고 이것도 무슨 뭐 마늘, 감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품에만 사용해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해충이나 미생물을 사용을 하는 거는 사멸시키는 거는 약 15kg 이하의 선량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얘가 더 높은 선량이 필요하죠. 조사 시 바이러스는 해충에 비해서 감수성이 커서 민감하다라는 건 뭐예요? 톡 치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어가 쉽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제어가 쉽다? 해충이 더 제어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고요. 한 번 조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제조 공정 중 관의 내부 부식이 비교적 적게 일어나는 재료는 뭐 있을까요? 했어요. 자, 제조 공정 중에 관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주로 주석이나 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부식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산물질이 있을 때 비교적 빨리 부식이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철이나 주석이 있는 요 안에 우리가 산도가 높은 애시드 산성의 물질을 넣어주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 수소 이온은 어때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요 주석과 철로 이루어진 물질 관 내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비교적 부식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비교적 적게 일어나는 재료네요. 그럼 여기에서 산성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우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되겠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의 특징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장출혈성 대장균은 바로 뭐가 있어요? 병원성 미생물이죠. 근데 얘네의 특징에 따라서 병원성 미생물은 병원성 대장균의 특징에 따라서 장출혈성 아니면은 장관출혈성 막 등등등등으로 6개의 독소가 나눠집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장출혈성은요. 장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독소를 생산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얘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이핵은요.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동물 또는 감염된 사람과 접촉, 당연하죠. 자,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어 있는 이유는 주로 여기에 감염된 무언가를 우리가 접촉해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맞고요. 74도에서
분 이상 가열하여도 사멸하지 않는 고열에 가능한 변종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은요, 가열만 제대로 해도 사멸이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거는 주로 가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육류를 섭취하였을 때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가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육류에서 요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으로 인해서 이슈가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근데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신선 채소류는 염소계 소독제로 100ppm으로 소독한 후 사용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자, 염소계 소독제 보러 뭐 써요?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거 사용을 하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아까는 가열하지 않은 동물에 의해서 감염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또 신선 채소가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병원성 미생물 분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막 그냥 키우는 동물들일 수도 있고요. 야생 동물들일 수도 있어요. 얘네 분변이 토양으로 가죠. 그럼 그 토양에서 채소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이 분변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채소로 그대로 이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변 오염성 병원성 미생물은 신선 채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류 치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분비해서 요독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가열 섭취 고기류, 그럼 뭐가 있을까? 햄버거 패티류, 우리가 그래서 흔히 햄버거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요독증후군입니다. 자, 바로 뭐다? 이 톡신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독성 요혈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독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맞고요. 자, 식품의 신선도 측정 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휘발성 염기질소랑 메틸아민은 바로 뭐예요? 아미노산, 단백질 물질이 분해되면서 나는 소분자의 악취 물질입니다. 자, 나올 수 있고요. 생균수는 뭐죠? 미생물학적 초기 미생물 수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10의 5승을 초기 부패가 시작된 초기 부패 세균수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검사를 했을 때, 자, 10의 발효식품이나 어차피 처음부터 세균수가 높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10의 5승 이하를 준수하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근데 당도 측정은 뭐죠? 그냥 이 제품의 당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주는 품질 특성 측정입니다. 자, 암모니아, pH, 단백질의 승홍침 등 휘발성 염기질소는 어떤 시료를 검사할 때 사용을 하는 건가 볼게요. 자, 휘발성 염기질소 아까 방금 나왔었죠. 어떻게 되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소분자 물질입니다. 암모니아도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분해되면은 pH가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어떤 걸 본다? 어류의 신선도를 보는 거다. 자, 우리 휘발성 염기질소 단백질 물질, 어류가 변질했을 때, 부패했을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휘발성 염기질소는 어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구운 육류의 가열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마이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는 유독물질은 바로 무엇일까? 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 고열에 의해서 육류를 고온에 가열하면 생성이 되는 물질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뭐죠? 조리 가열족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 유기물질, 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얘 우리 뭐라고 말을 해요? PAH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다? 여기 있는 이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얘네 특징이 바로 뭐예요? 방향족이래요. 그 말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조를 찾으라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럼 요렇게 벤젠 고리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얘네 언제 나와요? 구운 육류를 가열 분해에 의해서 생성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육류를 우리가 가끔 가열 조리를 높은 온도에서 했을 때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 차이, 요 다환 방향성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석탄이나 숯에 원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탄불이나 아니면은 석탄
구멍탄이라 그러나요? 막 번개탄 이런 거라 그러나요?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숯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열을 하면 여기에 연기에 묻어서 이 고기를 가열했을 때 그 단백질 성분과 결합해서 생산되는 게 바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고요. 이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고온에서 변성할 때 그때 고온에서 변성할 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단백질이 고온에서 할 때 석류나 숯에서 존재하는 연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생성이 되고, 이환방향족 탄화수소는 단백질이 고온에서 변성될 때 생산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학 20문제 다 풀어봤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